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펌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로펌 대표 변호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도 성폭력을 가한 정황이 있다는 폭로가 나온 상황인데요.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고소하며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 사건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26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40대 대표 변호사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개요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 사건은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라고 피해자가 주장을 하면서 2019년 3월부터 4월경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이 있었다라고 지난해 12월 대표 변호사를 이제 고소를 했고요. 네. 피해자는 이 법인에 이제 소속되어서 이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인 변호사가 이제 피해자였고요. 예. 경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이 가해자로 지목된 대표 변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무실에서 이제 새벽에 발견이 됐고요. 이 이후로 이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더 여러 명이 있다라는 폭로도 나오고 있고 예. 법조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숨진 것으로 알려진 지 닷새 만에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보통의 관행으로 보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컨대 지금 이제 가해자가 스스로 안타까운 이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그냥 끝나버리고 발표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본인에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습이나 아니면 초임 변호사들을 향해서 그런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라고 얘기한 걸 들었다. 네네. 그러면 최소 2명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데 그냥 이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 수사를 발표하지 않으면 그냥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행들을 좀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여성 변호사들 중에 초임이나 아니면 수습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기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피해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변호사 사회의 어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장인 겁니다. 결국에는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 대한 뭐 경찰의 판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다는 것이 피해자 쪽의 주장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종종 만나봤습니다만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라서 실제 수사로 나아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지 혹은 피해자 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건 또 좀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아요. 조금 수사의 관행들이 조금 개선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똑같이 주장을 했죠.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수사 결과나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제 단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이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단순 수사를 종결하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 검사가 처분할 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라 이런 내용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중단할 의무는 수사기관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수사, 피의자가 없더라도 수사를 해라라는 이제 피해자들의 요구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피해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사 중단이 안 된다는 것 하나와 요즘에는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수사 자료들이 좀 필요하고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사망이라는 결과로 수사가 중단되면 또 피해자 측에서는 필요한 자료라든가 증거 수집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해서 진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있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모르되 바로 사망했다고 바로 중단하는 그 수사 관행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제 피해자를 더 보호하고 또 2차 가해라든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이제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사건도 꽤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돼야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가 아니라 중간 이상이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술만으로도 민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 경찰은 실제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과거에 우리 박원순 시장 사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사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적 기관을 통해서 일부라도 확인된 바가 있었는데 경찰 입장은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있고 이 2차 피해자 측은 또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앞서서 저희가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만큼 경찰과 검찰이 그간의 어떤 수사 결과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피해자 측이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보통의 관행으로 본다고 하면 수사 관행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나 기소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소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수사를 계속 해야 되냐? 그래서 보통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피해자가 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여성 변호사들이 이런 처음에 20대 여성 변호사가 현장에 가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만약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되면 저는 지난번에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한 조사도 국가인권위에서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제3의 기관이 나서서라도 변호사협회가 나서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밝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 사회적 여론 형성을 위해서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어떤 조직 내에 권력에 의해서 다른 예.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제3의 기관, 국가기관이나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조사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서 밝히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검경의 입장은 어땠는지 또 우리가 시간을 좀 돌이켜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저희가 좀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저희가 다루면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습 변호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수습 변호사 제도가 일단 변호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바로 변호사 자격으로 법정에 이제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예. 실무 능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 실무 연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법정 출석이나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넣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이제 바로 그러다 보니까 수습제도라는 건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인턴 제도, 예. 사실 열정페이, 청년 일자리 착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네네. 대등하게 이제 대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고 취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실 개업해도 뭐 굉장히 이제 망했다는 표현도 어렵지만 어려운 변호사들도 많고 그만큼 또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해서 수습 예. 변호사 제도를 악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청년 그 변호사들의 일자리 문제를 조금 열악한 지위로 활용하는 악용하는 이제 대표 변호사들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수습 변호사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네. 직장 내 성폭력 문제이고 가불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꼭 변호사라서 변호사 제도에 기인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난망한 측면이 있고 네. 결국은 월급을 주는 사장과 그 열악한 지위에 있던 의린 그 소속 변호사의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예. 이제 법 쪽의 내부에서 아니 법 쪽에서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놀랐다 외부의 시각도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뭐 인권적으로 더 보통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법조계에서도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하고 인권 교육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변호사들이 대량 나오면서 취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여성 변호사들이 취업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악용해서 가불관계 권력적 성폭력을 하는 만약에 고용주인 변호사들이 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개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고 이 경찰에서 수사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협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점은 아니라는 말씀처럼 들리나 이 수습 변호사 제도의 어떤 개선이라는 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 문제를 떠나서도 개선돼야 된다. 특히 이제 수습을 받을 데가 없다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요. 수습을 받다고 하더라도 열악한지에서 굉장히 착취당하는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뭐 비용이라든가 급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의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입장도 나온 게 있는데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일단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로펌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해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는 아직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이 또는 대책이라고 마련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수습 변호사들, 특히 여성 수습 변호사들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사한 걸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여성 변호사가 뭔가 뭐 악의에 찬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여성 변호사에게 공격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변호사 사회 내에서 이런 여성 변호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과연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사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제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언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선언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들, 특히 변호사들 같은 경우 변호사협회에서 자격을 정지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런 성폭행하는 또는 이런 성적 비희를 저지르는 이런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들어가야 된다. 변호사 업무를 정지를 시키든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하든 이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성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여성 변호사 채용 및 근무 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다면서요, 손 변호사님? 네, 여성 변호사 83%가 취업에서 남성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심지어는 인터뷰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이라든가 뭐 출산, 육아, 애 언제 낳을 거냐, 뭐 남자친구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천장의 한계를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여성 변호사가 손꼽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저만 하더라도 뭐 1,000명도 안 되는 시절에 몇백 명 있을 때 나왔는데 지금 8,000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성 변호사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이번에 이런 성희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묵과하는 분위기보다는 이거 고발하고 조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남성 위주의 그 자본주의 시장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성 변호사들이 좀 취약한 면이 있었는데 많이 달라지고도 있지만 또 조직 차원에서 변협 차원에서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문을 하면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막상 또 변호사 단체들이 그런 걸 어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로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가적 양립이라든가 성평등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조계 스스로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는데 아직도 개선이 덜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차별 문제가 여전하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어디든 어느 쪽에서든 이런 성차별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사건으로 저희가 만나봤고요.